87년에는 고대 정액과의 김남국 교수님 오셨었고, 그 다음에 외대 이제 국제대학원의 온대원 교수님 오셨었고, 2년 전에 이제 경희대 홍 교수님이 오셨죠, 그렇죠? 홍 교수님이 오셨었고, 작년에는 이제 저희만 달랑 세 분이 와서 이제 해서 양자회를 주로 하다가, 올해도 이제 이무성 교수님 회장이 돼서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이무성 교수님은 워낙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한 분이셔서 본인이 직접 다 어레인지 하시고 해서 이게 본의 아니게 양자회의가 다자회의가 됐어요. 유럽까지.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마침 저희 또 김홍철 교수님이 그동안 부소장을 해주셨지만 외대 자체 이유연구소 소장을 맡으셨거든요, 올해. 그래서 사자회의로 내년부터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완전히 멀타이레터럴로 갑니다, 이게. 그동안은 바이레터럴이었는데 다자로 간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희 그 오늘 주제와 잘 부합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국제정치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도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는 것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근간이 되듯이 유럽도 European Security Strategy, 유럽 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안보 제공자의 입지를 논의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법론적으로는 지역주의 틀을 수출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주의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데, 뭐 파워포인트도 나와 있듯이 경성 안보보다는 좀 비전통적 안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유럽연합이 자신이 규범적 권력이라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하자라는 것이 유럽연합의 기본적인 정책적 특징입니다. 그와 같은 유럽연합의 모델이 실제로 아시아에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셈이고, 그죠? 또 아세안 플러스 3, 또 ARF 같은 데서 유럽연합의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출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같은 논의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그들의 담론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학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른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 큰 맥락에서 한반도도 이제 사실 이제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근 정부까지, 문재인 정부까지 그런 이제 지역 협력을 통한 지역 갈등, 그것을 영어로 하면 이제 Regional Cooperation and Regional Conflict Nexus라고, 그것을 이제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한반도 뭐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뭐 협력 프로세스, 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협력에 있어서의 이 근간과 같은 맥락의 논의고 행위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주의 또는 한반도에서 지역주의라는 것의 목표라는 것은 개성공단이나 남북한 교류를 통해서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거죠. 물론 그 평화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분석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평화의 이제 모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적극적 평화가 있고 소극적 평화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제 이 군사적 갈등 없애는 소극적 평화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그보다는 좀 적극적 평화,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라든지 사이버 시큐리티라든지 뭐 보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이 적극적 평화, 포지티브 피스에 좀 초점을 맞춘 지역주의를 논의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으로는 훨씬 이게 용이한 거 아닌가라는 것이 또 다른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지역주의, 유럽에서 했던 지역주의가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지역주의, 또 특히 한반도에서 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지역 협력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제가 이제 좀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는 브로드하게 좀 얘기했지만은, 유럽의 그 발전의 맥락을 봤을 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따라가야 되고, 그것이 제도화가 일어나야 되고, 특히 정권의 부침에 관계없이 상당히 장기적인 이 시각에서 이것이 계속 일어나야지, 뭐 5년이나 뭐 3년이나 이렇게 자꾸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어떤 스텝을 한다면은 이 지역주의의 첫 번째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가능성보다는 한계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고정 교수님 답변 되지 않을까? EU의 통상 총국이 2020년에서 2024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통상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제 본인들의 이제 업무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5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WTO 개혁을 우리가 주도하겠다. 두 번째는 신규 무역 협정, 그다음에 기체결 협정을 잘 이행을 해서 유럽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로 가지는 않겠지만 EU 기업이나 시민들을 불공정 무역 투자로부터 보호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노동, 젠더,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쪽 이런 폭넓은 주제를 포용할 수 있는 통상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EU는 기존 방식대로 상황별로 서로 다른 대중국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방위비 관련해서 계속 압박을 할 것인데 러시아를 공동의 위협으로 중국은 장기적 위협으로 EU와 미국이 서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러피언 그린딜 내용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EU와 미국의 통상관계 보면은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둔 무역 협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과거에 추진했던 이 TTIP, 미국과 EU가 2013년에 추진했던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 이런 형태의 양자 FTA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19 등 다양한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국내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EU 입장에서도 브렉시트 문제도 있고 대중문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할 때 미국과 FTA, 포괄적 FTA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에 여러 개의 작은 무역 협정들이 이슈별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보호무역 조치가 즉각 철회될 가능성도 약간은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노동당 이제 친노동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갑자기 그 EU와 무역을 이제 강화하기 위한 어떤 이런 조치를 하기보다는 국내 유권자들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조치를 계속 가져가면서 조금씩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U 입장에서는 WTO 개혁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미국과 공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 미국과 바이든 행정부와 이제 유럽 연합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역과 환경을 결합한 통상 정책이 동력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특히나 미국과 EU가 이거 서로 이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WTO 차원으로 가져와서 더 강화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토론과 질문할 때 또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새로운 관계에 관한 협정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그 한 EU FTA, 그 다음에 영국과 EU의 새로운 그 관계 협정 그 발효로 인해서 자동으로 발효된 한영 FTA 내용, 이 내용을 이렇게 삼각으로 보면서 한국, 영국, EU 사이의 그 국제법 패러다임을 이제 재편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제 생각에는 기존의 그 유럽 그 관계 질서, 그 다음에 또 영국과 EU 관계, 그 다음에 WTO와 같은 다자주의적 무역 질서에 있어서도 또 물론 한국과 영국, 또 한국과 EU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다각도로 지금 새로운 그 조약 그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자주의 또 지역주의 이런 면에도 큰 영향을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그 브렉시트의 그 일련의 상황들 조금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 우선 그 영국 내의 그 보수당 노동당 정부 사이의 그 권력 다툼 때문이 이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많이들 지목하는데요. 브렉시트 논의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로 가자라는 논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공식적인 서한을 EU에 보내면서 이제 브렉시트가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에 이제 그 영국이 EU에서부터 탈퇴를 하면서 그 2020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EU법이 영국에도 적용된다.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따른다. 관계는 유지된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이행기간, 과도기간, 뭐 이렇게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전환기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근데 이 한영 FTA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영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는 한 EU FTA처럼 이렇게 다각도의 조약 그 구도로는 아직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안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법적 근거를 한 EU 관계만큼은 아직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영국은 한국 전쟁에도 참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안보 문제에서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한영 관계에서 양자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뭐랄까요 법적 근거를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과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삼각관계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2021년 1월이 됐으니까 앞으로 2021년 한 해 또는 아마도 2022년까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연구할 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와 내년 정도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덕 교수님 그 발표에 대한 토론은 제가 뭐 주저앉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기덕 교수님 경제학자고 저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두 가지 정도를 좀 질문 겸 말씀드려보면, 하나는 EU가 그동안 이 무역 관행을 얘기하면서 EU는 뭔가 민주주의의 수호신이고 법의 지배, 인권, 시장 경제를 숭배하기, 옹호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이 좀 잘 전파되길 바란다. 규범적 권력으로서 좋은 뜻을 이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그 트럼피즘이 들어오면서 EU의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전 인상을 많이 받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2015년에 트레이드 포 올 전략에서 EU가 윤리를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윤리가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최근의 흐름은 그게 아니라 EU도 미국좀 비슷하게 어떤 그 EU 퍼스트주의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EU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제 강압적인 방법도 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 제가 이제 받는, 저는 이제 EU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끼리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맺어진 중국과 EU의 이제 포괄적 투자 협정이 완결되지 않았습니까? 한 박사님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대한 많은 논평가들의 지금 평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지금 바이든 신정부와 EU가 좀 이제 다시 관계를 복원해야 되는데 EU가 서둘러서 중국과 이거를 종결지음으로써 바이든에게 한 방 매겼다. 바이든 보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좀 이게 제기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의 웨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EJ 전략에 지금 EU가 말리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틀란틱 어떤 그 코퍼레티즘의 어떤
어떤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EU의 전략적 실수이고 상당히 중국에게 유리한 어떤 걸 만들었다. 이런 게 대부분의 지금 논평이에요. 이거 지금 이런 글을 제가 읽으면서 EU가 좀 더 이걸 참 좀 더 있다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